결혼 10년. 나는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고 남편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하며 그를 평사원에서 회사 이사까지 올려놓았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내 손을 잡고 근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을 대신할 사람이 왔어 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 세 사람은 그의 젊고 예쁜 부하 여직원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 순간 나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구급차 한 대를 불러 시어머니를 침대째로 그 여자가 사는 고급 아파트 문 앞에 부려놓았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남겼다. 새 사모님, 아내 자리는 양보해 드릴게요. 이 어머니도 이제 당신이 효도할 차례예요. 내 이름은 오은주, 나이는 38. 나의 지난 10년은 소독약 냄새와 오물 냄새, 끊이지 않는 근육통과 끝없는 피로로 짜인 시간이었다. 나의 청춘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몸 뒤집기, 몸 닦아주기, 밥 떠먹이기와 대소변 치우기 속에서 한 톨의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닳아 없어졌다. 거울 속의 나는 오래 방치된 생강처럼 누렇게 뜬 얼굴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눈두덩이 퀭하게 꺼져 마치 두 개의 검은 구멍처럼 보였다. 내 두 손은 늘 온갖 소독약과 독한 세제를 만지느라 거칠고 갈라졌으며 자잘한 상처와 두꺼운 굳은 살이 박여 평생을 고생한 우리 엄마 손보다도 더 늙어 보였다. 나는 가끔 거울 속에 이 낯선 여자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만약 9년 전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 갈림길에서 내가 그 뒤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전 나와 한동훈이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하는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넓은 부위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이웃이 일찍 발견하고 구급차도 빨리 도착했지만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도 목숨은 건졌으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전신마비의 의식은 희미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것이다. 그때 한동훈은 대한물산이라는 회사에서 눈에 띄지 않는 평사원이었고 우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30년 대출을 끼고 겨우 마련해 매달 대출금과 생활비를 갚아나가기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 앞에서 우리 둘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처음의 혼란이 지나간 뒤 나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의사와 여러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고 진지하게 시어머니를 전문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한동훈에게 그곳의 요양보호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의료장비와 재활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어머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내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마치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내게 반박했다. 요양병원? 은주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자기 편하자고 마비된 늙은 엄마를 쓰레기처럼 요양원에 내다버린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나 키웠어. 내가 엄마 말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존과 거의 도덕적 협박에 가까운 간절함이 가득했다. 은주야, 당신한테 불공평한 거 알아. 당신도 당신 일, 당신 꿈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내가 기댈 곳은 당신밖에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안 그래? 우리 같이 엄마 잘 모시자, 응? 나 믿어줘. 내가 나중에 회사에서 꼭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맹세할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효심 깊고 무력해 보이는 그의 모습, 핏발선 눈과 눈물 앞에서 나는 어떤 거절의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었던 그 좋아하던 출판사 편집자 일을 그만두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세상은
우리가 임시 병실로 개조한 침실과 영원히 지독한 약 냄새가 떠나지 않는 그 침대 하나로 좁혀졌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어떤 지옥 같은 경험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분의 일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리와 정신에 대한 끝없이 이어지는 360도 전방위적인 능지처참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면 칼같이 일어나야 했다. 어김없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어머니가 하루 동안 드실 유동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삼킴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되셔서 모든 음식은 믹서로 곱게 갈아야 했고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바로 자극이 되기 때문이었다. 한 끼 식사는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갈 한 숟갈 1시간 넘게 떠먹여 드려야 했고 중간중간 입가로 흘러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계속해서 닦아드려야 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의 몸을 뒤집어드리고 관절을 움직여 드려야 했다. 근육이 위축되고 치명적인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의식이 없는 60kg이 넘는 성인의 몸을 뒤집는 것은 50kg도 안 되는 마른 체형의 나에게는 매번 힘겨운 씨름과도 같았다. 나는 온몸에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옆으로 돌리고 등 뒤에 베개를 받친 뒤 굳어버린 팔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했다. 이 과정이 한 번 끝나고 나면 나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고 허리는 끊어질 듯이 쑤셨다.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고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은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이었다. 신경계가 손상되어 배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셨다. 그것은 내가 마치 아기를 돌보듯 정해진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성인의 배설량과 냄새는 아기의 수십 배였다. 때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침대 시트를 온통 더럽히시곤 했다. 그러면 나는 즉시 시어머니를 옆에 휠체어로 옮기고 신속하게 더러워진 모든 침구를 걷어내고 가장 빠른 속도로 몸을 닦아들인 뒤 깨끗한 것으로 갈아야 했다. 방에서는 영원히 뿌리 뽑을 수 없는 소독약 냄새와 배설물이 뒤섞인 복잡한 냄새가 났다. 나도 한때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약간의 결벽증도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 암흑 같던 10년 동안 나는 완전히 무감각해졌다. 내 두 손은 쉴 새 없이 빨래를 하느라 피부가 붉어지고 주름졌으며 겨울에는 살이 터져 피가 나기까지 했다. 핸드크림을 바를 시간도 내 처지를 돌아보며 슬퍼할 여유도 없었다. 나는 단 한 번도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다. 9년 3,000일이 넘는 밤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밤에 몸이 불편해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시거나 악몽을 꾸고 놀라 깨시곤 했다. 나는 마치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했다. 시어머니가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내시면 나는 즉시 일어나 몸을 주물러 드리거나 물을 먹여 드리거나 혹은 그저 아무 감각 없는 손을 잡고 조용히 안심시켜 드려야 했다. 몇 번인가 나는 극심한 피로에 지쳐 침대 옆에서 깜빡 졸았다가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이미 침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를 덮치는 그 절망과 무너짐은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한동훈은 그가 맹세했던 함께 돌보자는 말은 금세 가벼운 빈말이 되었다. 그에게는 항상 온갖 종류의 듣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여보,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가 터져서 오늘 밤은 세워야 할 것 같아. 못 들어가. 여보, 내일 정말 중요한 회식이 있어? 우리 부서 실적이 걸린 문제라서 엄마는 당신이 좀 부탁해. 여보, 나 다음 주에 부산으로 일주일 출장 가. 이 집에서 고생 좀 해. 돌아올 때 선물 사올게. 점점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나 혼자의 책임이 당연한 오직 나만의 책임이 되었다. 그는 참여자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방관자가 되었다. 기껏해야 매일 집에 돌아왔을 때 상징적으로 침실 문 앞에 서서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가식적으로 묻는 것이 전부였다. 엄마, 오늘 상태는 좀 어떠셔? 그리고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 너무 피곤해서 좀 조용히 있어야겠어 라는 핑계로
그의 깨끗하고 정돈된 서재로 숨어버렸다. 문을 닫고 나와 이 집의 모든 더러움과 소음을 차단해버렸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돌보는 무급 간병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 가도를 닦은 보이지 않는 책사이기도 했다. 결혼 전 나는 비록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였지만 아버지는 존경받는 대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신 분이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책과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자라며 사람을 대하는 법과 사업 논리에 대해 공대 출신의 외골수였던 한동훈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는 성격이 너무 강직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사의 눈밖에 나곤 했다. 그래서 온갖 따돌림을 당했고 몇 개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동료에게 빼앗기기 일쑤였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한탄하는 그에게 나는 손을 잡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상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법, 회의에서 가장 간결한 언어로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법, 심지어 그가 상사에게 보내는 모든 중요한 업무 보고 이메일은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몇 번이고 수정해준 것들이었다. 나중에 그는 이런 기술들 덕분에 마침내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한 번은 회사의 향후 5년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팀은 한 달 내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부서 전체는 침체되고 초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 시기에 그는 매일 집에 와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집안 분위기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자신은 리더의 자질이 없는 것 같다며 자책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를 위해 나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틈틈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쥐어짰다. 밥을 먹여드리는 사이, 빨래를 하는 사이, 심지어 잠 못 드는 깊은 밤에 몇 시간까지도. 나는 그 프로젝트의 배경자료와 모든 주요 경쟁사들의 상황을 연구했다. 나는 이미 멀어졌지만 끊어지지는 않았던 친정의 인맥을 동원해 미안함을 무릅쓰고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 몇 명에게 조언을 구했다. 마침내 내가 단 2시간밖에 자지 못한 어느 깊은 밤, 영감이 떠올랐다. 나는 그를 위해 격발상의 기획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잠재력도 큰 그런 기획안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내 아이디어를 여자의 얕은 생각이라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나의 끈질긴 설득과 상세한 논리 분석 끝에 그는 반신반의하며 내 핵심 아이디어를 그들 팀의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놀랍게도 최종 입찰 발표회에서 이 기획안은 그들의 승리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었다. 회사 사장은 그를 크게 칭찬하며 배짱도 있고 미래를 보는 눈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일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런 일은 지난 10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부서장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젊은 이사로. 그의 모든 중요한 승진의 이면에는 나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다. 밖에서 그는 맨손으로 성공한 능력 있는 비즈니스 엘리트였다. 동료들 눈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안목 있는 리더였다. 아무도 몰랐다. 그의 그 화려한 성공 뒤에 병상 곁에 갇혀 이미 모든 재능과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한 여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그의 변화를 내가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그가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와 이 집 사이의 거리처럼 점점 더 멀어졌다. 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다. 그의 몸에서는 낯선,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가 늘 사용하던 상쾌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 대신 그의 핸드폰은 어느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내가 무심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그는 마치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처럼 반사적으로 화면을 덮었다. 그의 차, 내가 수없이 탔던 그 조수석은 항상 내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뒤로 한껏 젖혀진 위치로 조정되어 있었다. 여자의 직감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탐지기다.
나는 알았다.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미친 여자처럼 그를 추궁할까? 그와 대판 싸우고 이미 너덜너덜해진 이 집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까? 나는 병상에 아무 의식 없이 누워 오직 나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어머니를 봤다. 우리를 함께 묶고 있는 책임과 교라는 이름의 이 질긴 족쇄를 봤다. 나는 추궁할 용기조차 없었다. 나는 두려웠다. 이 위선적인 평화의 껍데기를 한번 찢어버리면 이 가뜩이나 위태로운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까봐.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사회와 단절된 지 거의 10년이 된 가정주부인 나는 또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몇 번이고 나 자신에게 되뇌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사회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모든 에너지를 더욱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쏟아부었다. 육체의 극한 피로로 마음속의 그 선명하고 날카로운 고통을 마비시키려 했다.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이 되던 그날까지 그가 직접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의 모든 환상과 자기 기만을 산산조각 내버리기 전까지. 그날 나는 드물게도 약간의 기대를 품었다. 나는 생각했다. 10년인데 아무렴 그래도 뭔가 표시라도 하겠지? 어쨌든 우리 결혼 10주년이잖아. 나는 하루 전 친절한 옆집 아주머니께 2시간만 시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마트로 달려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한우와 신선한 해산물을 샀다. 그를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오후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나물을 무쳤다. 모든 메뉴는 그가 한때 가장 좋아했던 입맛에 맞췄다. 나는 심지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할 때 샀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 원피스는 디자인이 이미 유행이 지났고 옷감도 좀 낡았지만 나에게 몇 안 되는 아직 희미한 달콤함이 남아있는 추억이었다. 하지만 나는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다렸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랩으로 덮인 채 전자레인지에서 몇 번이고 데워졌다. 이미 원래의 색과 향을 잃고 형편없이 변해버렸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조차 없었다. 내가 체념하고 이 엉망진창인 식탁을 치우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자물쇠가 찰칵 하고 열렸다. 그가 돌아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젊고 예쁘고 화려하게 화장한 한 여자가 그의 팔에 친밀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 여자, 나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다. 그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 윤소희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패션 잡지에서나 봤던 명품 원피스를 입고 최신상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온몸에서 젊음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녀의 등장은 유행 지난 원피스를 입고 온몸에 음식 냄새를 풍기는 나를 우스꽝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실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우리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 눈부시게 잔인한 대비를 이루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그 순간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내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한동훈은 나를 봤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바닥의 파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윤소희의 손을 잡고 똑바로 시어머니의 병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몸을 숙여 오랜 노동으로 거칠고 볼품없어진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다 못해 잔인한 어조로 내게 말했다. 은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지난 10년 정말 너무 고마웠어. 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그가 고개를 들어 곁에 윤소희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사랑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이제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당신을 대신할 사람이 왔어.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충격으로 핏기 하나 없는 내 얼굴을 보며 그 지독하게 평온한 어조를 이어갔다. 그 말은 나를 완전히 18층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은주야, 우리 이혼하자. 소희, 임신했어. 그녀가 당신보다 나를, 이 집을 더 잘 돌봐줄 거야. 걱정 마. 당신을 박대하지는 않을게. 이 아파트, 그리고 우리 통장에 있는 모든 예금, 전부 당신한테 줄게. 내 나름대로 당신의 10년 청춘에 대한 보상이야. 그는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했다. 그는 끝없는 대출과 역겨운 혐오로 좀먹은 집 한 채와 시어머니의 1년치 약값도 안 되는 하찮은 예금으로 나의 10년 청춘을 살 수 있다고, 나의 10년간의 지옥 같은 헌신과 희생을 퉁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젊은 여자를, 그리고 침대 위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봤다. 나의 세상은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분노도 슬픔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끝없이 펼쳐진 차가운 황무지만이 느껴졌다. 마치 내 영혼이 순식간에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나는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친 듯이 소리치지도, 하늘이 무너져라 울며 왜냐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글자를 내뱉었다. 그래. 나의 냉정함은 분명 한동훈과 그 윤소희라는 여자를 크게 안심시켰다. 그들은 아마도 사회와 단절된 지 10년이 된 이 가정주부가 이미 삶의 모든 모서리가 닳아 없어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말랑한 홍시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처음에 긴장해서 감출 수 없는 안도와 희열로 바뀌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거의 조급하다시피 이혼 절차를 처리했다. 한동훈은 아마도 위선적인 죄책감에서였는지, 혹은 나라는 짐을 빨리 벗어던지고 싶어서였는지 내 요구는 거의 다 들어주었고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게 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그런 죄책감과 나에 대한 완전한 경계심 해제를 이용해 나의 소리 없는 정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아직 마지막 미련이라도 남은 척 비굴하고 슬픈 어조로 말했다. 동훈 씨,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헤어지더라도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해줄게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핸드폰에 쓸데없는 파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내가 정리해줄게요. 좀 더 빨리 움직이게.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의 모든 비밀이 담긴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그의 핸드폰에 있던 그와 윤소희의 모든 대화 기록, 그 역겨운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배운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부 복구하고 내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 대화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웠다. 그는 그녀를 자기야 작은 악마라고 불렀고 나를 재미없는 아줌마라고 칭하며 매일 집에 돌아와 마비된 어머니와 나를 보는 것이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숨막힌다고 했다. 그는 또 그녀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몰디브로 데려가 우리 결혼식보다 100배는 성대한 결혼식을 다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또 그의 이메일과 온라인 쇼핑 기록을 통해 그가 윤소희에게 얻어준 강남 고급 아파트의 상세 주소와 전자임대 계약서를 찾아냈고 그가 회사 법인카드로 그녀에게 온갖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준 이체 증빙과 소비 기록도 확보했다. 증거 하나하나가 불에 달군 칼이 되어 이미 산산조각난 내 심장을 피가 나도록 난도질했다. 나를 가장 절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정신 차리게 만든 것은 그가 그의 절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 기록에서 발견한 한 편의 녹음 파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친구에게 어떻게 낡은 아파트 한 채로 나라는 큰 골칫거리를 처리했는지, 어떻게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이미 온갖 복잡한 금융수단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놓았는지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내용이었다. 그는 녹음 파일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은주 그 멍청한 여자, 걔가 뭘 알겠어?
우리 엄마 10년 시중 들면서 머리가 어떻게 됐어? 사회랑 완전히 단절됐다고. 낡은 아파트 한 채 던져주니까 감지덕지 하잖아. 여자란 말이야. 그렇게 속이기 쉬운 존재야. 나는 헤드폰을 끼고 고요한 밤중에 몇 번이고 그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나의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려 금세 베개를 흠뻑 적셨다. 그랬구나. 나의 10년간의 헌신은 그의 눈에는 그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멍청하고 머리가 어떻게 된 웃음거리였구나. 나는 오래 울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녹음 파일, 동영상, 대화 기록, 이체 증빙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여러 겹으로 암호화하여 내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이것들이 나의 반격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햇살이 좋았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한동훈과 윤소희는 나를 따라 구청까지 왔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은 햇살처럼 눈부셔서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절차를 마치고 한동훈은 은행 카드 한 장과 그 작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내게 건넸다. 마침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자선을 베푸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은주야, 앞으로 잘 살아.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분명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을 것이다. 당신도. 그들은 아마 모든 것이 여기서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멍청한 여자가 이 하찮은 보상을 받고 조용히 그들의 세계에서 사라져 다시는 그들의 행복한 새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그들은 몰랐다. 진짜 죗값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비싼 24시간 V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이송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그들이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10년간 살았던 그 소독약 냄새 가득한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일상용품, 의료기기, 모든 약과 두꺼운 진료 기록을 꼼꼼하게 라벨을 붙인 상자에 하나하나 담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의료 이송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전문적인 유니폼을 입고 흰 장갑을 낀 몇 명의 직원들이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전문적인 동작으로 시어머니를 그녀가 9년간 누워있던 모든 기능이 갖춰진 의료용 침대와 함께 조심스럽게 생명유지 장치가 완비된 넓고 밝은 구급차에 실었다. 나는 아파트 문을 잠그고 내가 10년간 썼던 이미 광택을 잃고 닳아버린 열쇠 꾸러미를 미련 없이 아파트 아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미리 예약해둔 택시에 올라 기사에게 주소 하나를 말했다. 강남구 청담동, 그 윤소희가 사는 고급 아파트. 내가 도착했을 때 이동하는 중환자실이나 다름없는 그 구급차는 이미 아파트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훈이 우리 집 탁자에 부주의하게 흘리고 간 그의 아파트 예비 열쇠를 이용해 아주 쉽게 비밀번호와 지문을 입력해야 하는 그 비싼 스마트 도어록을 열었다. 윤소희는 분명 집에 없었다. 아마도 내 전남편과 그들의 힘들게 얻은 자유를 축하하고 있겠지. 거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공기 중에는 내 전남편의 몸에서 나던 것과 똑같은 그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가 떠다녔다. 나는 의료팀에게 지시하여 시어머니의 침대를 그녀 집의 호화로운 두꺼운 페르시안 카페 위 깔린 거실 정중앙에 안정적으로 안치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포장한 그 열댓 개의 상자를 침대 옆에 작은 산처럼 가지런히 쌓아놓았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다. 나는 시어머니의 두꺼운 진료 기록과 모든 의사의 지시사항을 거실의 그 반짝이는 유리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내가 직접 쓴 시간별,
심지어 분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간병 목록을 놓았다. 몇 시에 밥 먹이기, 몇 시에 약 먹이기, 몇 시에 몸 뒤집기, 몇 시에 마사지하기, 몇 시에 대소변 처리하기. 모든 단계를 나는 분명하게 적었고 주의사항도 덧붙였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또 다른 두꺼운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수집한 한동훈의 혼인중 불륜, 재산은닉의 모든 증거를 고화질 컬러로 복사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치우치지 않게 그 간병 목록 아래에 깔아놓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머니에서 예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디올 999 립스틱으로 그 위에 선명하고 눈에 띄는 붉은 글씨를 썼다. 새 사모님, 축하드려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노부모 부양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새 아내 되신 당신께서 동훈 씨의 걱정을 덜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온 가족이 화목하시길. 나는 이 메모지를 정성껏 준비한 선물처럼 그 서류 뭉치 맨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낯선 환경에 누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 경비 삼엄한 아파트 정문을 걸어 나올 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나는 전례 없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10년간 나를 짓누르며 거의 으스러뜨릴 뻔했던 그 거대한 산을 마침내 내 손으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여자의 어깨 위로 옮겨놓은 것이다. 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내가 임시로 빌린 호텔로 돌아온 후 나는 노트북을 켜고 내가 정리한 모든 증거를 사진과 텍스트가 풍부하고 논리가 명확한 PDF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익명으로 각각 두 곳에 보냈다. 한 분은 한동훈이 재직 중인 회사 대한물산의 감사실 공개 이메일로, 다른 한 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심층 보도와 날카로운 기사로 이름난 몇몇 주류 경제 매체에. 이메일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충격적으로 지었다. 대한물산 최연소 이사 한동훈 씨의 성공 신화그이면 버려진 마비 어머니와 착취당한 10년 조강지처.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컴퓨터를 끄고 나를 위해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탔다. 그리고 커튼을 치고 편안하게 내가 10년 만에 어떤 신음소리나 악몽에도 방해받지 않는 첫 번째 온전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온 세상이 뒤집어졌다. 윤소희는 아마도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한동훈과의 하루 종일 이어진 축하 파티를 끝내고 마치 안주인처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녀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녀가 문을 열고 거실 중앙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과 약 냄새를 풍기는 잡동사니 더미를 봤을 때 그녀의 비명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아래층 경비원까지 똑똑히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명예까지 걸고 얻어낸 재벌 사모님의 삶에 침대에 누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언제 대소변을 볼지 모르는 노인이 덤으로 따라올 줄이야. 그녀의 낭만, 사치, 세계 일주에 대한 꿈은 눈앞에 이 약 냄새와 노인 냄새 풍기는 잔혹한 현실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즉시 한동훈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울고 소리치고 욕했다. 나를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그를 사기꾼이라고 욕하며 자신을 이 수렁에 빠뜨렸다고 했다. 그리고 한동훈, 그가 허둥지둥 아파트로 달려와 내가 남긴 선홍색 립스틱으로 쓴 쪽지와 그를 식은땀 흘리게 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불륜 증거들을 봤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멍청한 여자로 여겼던 전처가 도대체 자신에게 어떤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는지를. 그들 사이에는 전례 없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윤소희는 울면서 당장 이 늙은 것을 치우지 않으면 아이를 지워버리겠다고 소리쳤다. 한동훈은 그녀를 무정하고 의리 없는 여자라고, 자기 시어머니조차 돌보기 싫어하는 자기 아내가 될 자격도 없다고 욕했다. 비싼 간병 비용, 밤낮 없는 돌봄,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거대한 공포는
이익과 욕망 위에 세워진 그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사랑을 순식간에 소진시켰다. 그리고 외부의 심판은 더 빠르고 더 맹렬하게 찾아왔다. 한동훈 회사의 감사실은 나의 익명 이메일을 받은 후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혼인중 불륜, 회사 법인 카드를 이용한 애인 접대, 혼인 재산 분할 회피를 위한 악의적인 재산 은닉, 이런 행위들은 기업 이미지와 임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대기업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다. 곧 회사는 심각한 회사 도덕 규범 위반 및 회사 명예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를 이유로 한동훈에 대해 직무정지 및 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가 막 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빛을 발하기도 전에 그 이사 자리는 위태롭게 되었다. 그리고 제보를 받은 언론들은 이처럼 드라마틱하고 화제성 있는 뉴스를 놓칠 리가 없었다. 한편의 심층 보도는 내가 제공한 그 반박 불가한 사진과 이체 기록과 함께 그를 은혜를 원수로 갚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효한 어머니를 둔 현대판 박쥐로 만들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성공 신화의 아이콘에서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길거리의 쥐새끼로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는 어머니를 나에게 다시 보내려 했다. 그는 나를 찾아와 처음으로 내 앞에서 그 오만한 고개를 숙였다.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려 하며 거의 무너질 듯한 어조로 과거의 정을 봐서 10년 부부의 정을 봐서 엄마를 다시 데려가 줘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저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내 변호사를 통해 가장 표준적인 법률 용어로 그에게 통보했다. 한동훈 씨, 이혼 합의서에 따라 귀하와 오은주 씨는 이미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습니다. 귀하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은 아들로서 귀하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제 의뢰인을 괴롭히신다면 우리는 귀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그는 절망했다. 그는 어머니의 그 막대한 의료비와 간병비를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놀랍게도 소장 한 장을 내밀며 나를 법정에 세웠다. 전 며느리로서 계속해서 부양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내가 그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다. 법정에서 내 변호사는 그의 혼인 중 불륜, 악의적인 재산 은닉, 그리고 그가 친구에게 어떻게 나를 알몸으로 내쫓았는지 자랑하는 그 선명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모두 제출했다. 철통 같은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창백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웠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그가 이혼 과정에서 심각한 기만과 악의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에게 추가로 막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참패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가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과 내가 원래 분할받았던 재산을 합쳐 서울 시내 중심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임대했다. 나는 회사를 하나 차렸다. 이름은 간단했다. 그냥 근주 케어라고 지었다. 나는 내가 10년간 쌓아온 모든 간병 경험, 그 피와 눈물로 얻은 교훈, 장애노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어떻게 심리적 안정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모두 나의 사업으로 만들었다. 나는 가족을 돌보느라 가정에 갇혀 사회와 단절된 나와 같은 여성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간병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나의 인맥을 이용해 그들에게 품위 있고 존엄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나의 회사는 그 전문적인 서비스와 인간적인 이념 덕분에 금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많은 가정이 그들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 기꺼이 맡겼다. 나는 더 이상 그 소독약 냄새 나는 방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시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여행을 시작하고 내가 늘 보고 싶었던 미술 전시회를 보고 내가 한때 흥미를 가졌던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잃어버렸던 10년,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았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사회 뉴스를 봤다. 뉴스에서는 초라한 중년 남자가 요양원 비용을 체납하여 직원들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 남자, 바로 한동훈이었다.
그의 곁에는 이미 윤소희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에는 피로와 원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한번 쳐다봤다.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나는 나의 회사가 날로 성장하고 나와 같이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과 존엄을 되찾은 여자들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봤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가장 큰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은 길고 어두운 10년을 거친 후 마침내 나 자신만의 찬란한 새벽을 맞이했다. 엔드.